그 아이의 기억은 위험하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맺겠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세상을 등진 한 선비와 어머니를 잃은 8살 천재 소녀의 기적 같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밤, 선비의 문을 두드린 작은 손길이 어떻게 거대한 가문의 비극을 끝내고 정의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단 하룻밤의 인연이 평생의 부녀지간이 되고 나아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이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영월의 깊고 깊은 산골입니다. 해발 수천 척의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곳에 세상과 절연한 채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학연. 한때는 사원부에서 탕관 오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대쪽 같은 감찰관이었죠. 하지만 조정의 뿌리 깊은 부패와 동료들의 배신의 환멸을 느낀 그는 모든 관직을 던져버리고 이곳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학연은 낮에는 거친 땅을 일구고 밤에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서책을 읽으며 고독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세상이 썩었으니 나라도 맑게 살다 가리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노했는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이내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문창지를 찢을듯 몰아쳤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혀버린 처절한 밤이었죠. 정학연은 등잔불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자꾸만 마당 쪽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거센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학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그것도 호랑이가 출몰하는 이런 폭풍 속에 사람이 올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학연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계집아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삼배옷은 이미 흙탕물 범벅이었고 한쪽 발은 집신조차 잃어버린 채 맨발이었습니다. 그 작은 발에는 날카로운 돌에 베인 상처와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입술을 떨며 정학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총기 있고 차분했습니다. 선비님, 하룻밤만, 제발 하룻밤만 저를 재워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정학연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이야, 이 험한 밤에 내 부모는 어디 가고 홀로 이 산길을 왔단 말이냐?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을 피해 도망쳐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학연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정학연은 따뜻한 물을 데워 아이의 엄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한 사발을 가져왔죠. 아이는 허겁지겁 숭늉을 마시더니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정학연은 아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했으나 아이가 쓰는 말투는 여느 양반과 자제 못지않게 단정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며 어찌된 연유로 이 밤에 홀로 산을 넘었느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라고 합니다. 아랫마을 윤진사댁 조카이지요. 윤진사라 하면 이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지주의자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인품이 고약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이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수의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윤진사가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역병약이라 속이고 독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도 전에 어머니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재산 상속 문서에 지장을 찍으셨습니다. 저는 병풍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까지 없애려 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시신 곁을 떠나 무작정 산으로 뛰었습니다. 정학연은 전직 사원부 감찰관의 본능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겁에 질린 조카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전말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요. 이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순간 윤진사가 했던 말들, 방 안에 있던 약그릇의 위치, 심지어 그날 윤진사가 입었던 옷의 문양까지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듯 설명했습니다. 선비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오늘 밤만 숨겨주시면 내일은 더 깊은 산으로 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선비님까지 화를 입으시면 안 되니까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배려였습니다. 정학연의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정의감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 이수야. 너는 이제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된다.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마.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마을 포졸들과 윤진사의 하인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사는 조카를 걱정하는 자애로운 큰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수야, 어디 있느냐? 이 큰아비가 너를 찾아 밤잠을 설쳤다. 정학연은 5년 만에 먼지 쌓인 선비의 의관을 정제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직 감찰관의 신문패가 들려 있었죠. 윤진사가 정학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학연은 서리빨 같은 기계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곳은 사원부 감찰을 지낸 정학연의 거처다. 어디서 무례배들이 감히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윤진사는 정학연의 이름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비록 낙향한 선비라지만 그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 대감님 아니십니까? 제 어린 조카가 실성이 나서 도망을 쳤기에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혹시 계집아이 하나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정학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카라. 너의 손에 묻은 피는 닦고 조카를 찾는 것이냐? 이 아이는 이제 내 호적에 입적된 나의 딸 정희수다. 관아에 가서 이미 확인을 마쳤으니 내 놈이 이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면 그것은 유괴이자 관원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윤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정학연의 서슬퍼런 눈빛과 법도 앞에 일단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대감. 하지만 그 아이가 가진 물건을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인장 말입니다. 이수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옥도장을 말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학연은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그 인장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다. 정당한 주인의 손에 있으니 내 놈이 상관할 바 아니다. 당장 내 집 마당에서 꺼져라. 윤진사가 물러갔지만 정학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늑대 같은 자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이수야, 기억해낼 수 있겠느냐? 내 큰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무언가를 숨겼을 것이다. 이수는 잠시 눈을 감고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버지는 약지거기가 남은 사발을 마당 구석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비속가루가 묻은 붉은 종이 뭉치를 아궁이 깊숙한 곳에 밀어 넣으셨죠. 당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아궁이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재 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정학연은 감탄했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텐데 이수는 모든 상황을 정지 화면처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진사의 집은 철통 같은 경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연은 이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사또를 만나 시간을 버는 동안 너는 가장 믿을 만한 하인을 통해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하인 중에 바우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어머니께 은혜를 입은 분이라 저를 도와줄 거예요. 정학연은 이수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기이한 노래를 퍼뜨려 윤진사의 심리를 흔드는 심리전부터 시작했죠. 빨간 종이 재 속에서 춤을 추네 억울한 귀신이 약사발을 들고 오네. 아이들이 부르는 기괴한 노래가 윤진사의 집 주변을 맴돌자 죄지은 윤진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학연은 이 틈을 타 관아의 사또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그는 정학연의 옛 제자였기에 스승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학연은 이수를 데리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윤진사 역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해줄 유력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사또, 저 정학연이라는 자가 내 조카를 납치하고 나를 살인자로 몰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윤진사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는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피고 정학연은 답하라. 이 아이가 윤진사의 조카임이 분명한데 어찌 그를 막는 것이냐? 정학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또한 여기 있는 윤태석이 자신의 형수를 독살한 범인임을 증명할 증인입니다.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윤진사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증거도 없이 8살 아이의 헛소리를 믿으란 말입니까? 증거를 대보시오. 그 순간 정학연이 보냈던 바우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불에 반쯤 타다 남은 붉은 종이 뭉치와 비소 성분이 검출된 흙탕물 묻은 약사발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 죄인이 아궁이에 숨겼던 증거입니다. 이수는 직접 나서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기억나세요? 그날 밤 어머니께 약을 드릴 때 오른쪽 소매에 인주가 묻으셨죠. 어머니의 지장을 강제로 찍으려다 묻은 것입니다. 그 옷 아직 태우지 못하고 벽장 뒤편에 숨겨두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진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이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 큰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죠.
너도 엄마를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라라고요. 그때 큰아버지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또님, 큰아버지의 소매를 조사해 주십시오. 아직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과 인주 자국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포졸들이 윤 진사를 덮쳐 그의 소매를 확인했습니다. 이수의 말대로 그곳엔 닦아내지 못한 흔적들이 선명했습니다. 윤 진사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그 진실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진사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이수는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받아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그 넓은 기와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서당을 짓고 억울한 백성들을 돕는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간 곳은 폭풍 후 치던 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정학연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글을 읽으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선비의 딸로 말이에요. 정학연은 빙그레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을 등졌던 선비는 딸을 통해 다시 세상과 화해했고 어머니를 잃었던 소녀는 새로운 아버지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붕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영월의 깊은 산골에서 글 읽는 소리를 울리며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고귀한 부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룻밤의 우연한 만남이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악을 심판하는 위대한 인연으로 변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고 정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수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